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 중인 윤영은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속에 깊은 무덤을 간직한 60대 여성입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말이 있죠. 감정은 나누고 표현할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지만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은 마음속에 응어리져 나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 가슴 속에 고인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실을 말로 풀어내고자 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첫 번째 무덤은 아마도 남편의 것일 겁니다. 남편은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원래 있던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수많은 추억과 절망, 그리고 3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남편을 마음속에 묻기도 전에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현실의 고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각자 원하는 길을 찾아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보다는 방학 때 나가는 봉사활동을 더 좋아했던 큰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혼자 계획을 세우고 천안에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처음 큰아들이 사회복지과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요. 봉사활동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봉사활동이 직업이 되면 그 일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직업으로 삼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학교 내내 봉사활동을 내신 점수를 위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한 거예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큰아들이 그 일을 단순히 어리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평생의 길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을 나가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당하게 사회복지사가 되어 비영리단체와 교육재단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큰아들의 진지한 모습 덕분에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아들은 학업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이삿짐 센터에 들어가 일을 배웠고 동업자들과 함께 자신의 이삿짐 센터를 열었습니다. 막내딸은 둘째와는 달리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 큰오빠처럼 대학에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동네의 작은 떡집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자식들에게서 위로받고 채워나간 것처럼 아이들 역시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각자 살면서도 서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마치 이웃사촌처럼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꼭 만나서 목욕탕에 가고 술 한 잔 나누며 회포를 풀곤 했죠. 나중에 둘째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 나누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역할을 형이 대신해 줬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친구 같은 형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죠. 막내딸은 오빠들보다도 저와 더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섭섭해했던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20대 후반에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너무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죠. 며느리 될 아이가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이 애인을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과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니 더욱 멀어질까봐 서운함을 표현하더군요. 형이 연애한 지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 신혼일 거잖아. 그리고 애까지 태어나면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동생인 나는 완전히 찬밥 신세 되겠지.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랑 목욕탕 갈 거지. 성호,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한테 질투하는 거야. 엄마, 형이 연애한다고 나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알아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형수하고만 만났어요. 형수하고만.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목욕탕은 너도 같이 가면 되잖아. 조카 데리고 그리고 외로우면 너도 빨리 짝 만들면 되고 형수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할까. 며느리는 당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보다 2살 연하였죠. 처음 집으로 인사하러 온 날, 며느리는 아담한 체구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작고 오밀조밀한 얼굴을 가진 인상이었습니다. 성격도 밝고 작은 몸에 비해 목소리가 커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며느리 생기고 바로 손주도 생겨서 좋으시죠? 제가 힘내서 건강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넉살도 좋아서 시부모님 앞에서 혼자 임신한 것이 조금은 창피할 수 있었을 텐데도 오히려 기쁨이 2배라며 자신을 더 예뻐해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먼저 그럼 어머님 집에서 가까운 동네로 집을 구해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라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제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의 그런 부침성과 활발함이 싫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 모습이 보기 좋기만 했죠. 그러나 그 밝은 모습은 기쁨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람대로 건강한 손자를 낳았지만 그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손자를 보러 갔을 때 며느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지만 출산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산모가 활기를 띨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더군요. 딸이 오빠 집에 다녀온 후 며느리가 몸이 부은 것도 그렇고 말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불안해 보인다며 산후 우울증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큰아들도 며느리가 의욕이 없고 우울해하며 폭식을 시작해 건강이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결혼 전 며느리는 마른 체형이었고 몸무게도 40kg 되었는데 임신 후에는 60kg 대까지 살이 쪘습니다. 출산 후에도 몸이 부어있는 상태라 더욱 걱정이 됐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건강을 위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안하고 운동도 함께 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식단을 맞춰서 음식도 해 먹고 운동까지 할 시간이 있겠어요. 지금도 잠도 못 자고 애만 보는데 큰아들은 자신이 며느리에게 말실수를 한 것 같다며 후회했죠.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건너뛸 정도인데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나 며느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알레르기까지 생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도 손자를 맡길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돈 어른이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사부인은 건물 청소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6일 내내 떡집을 운영하다 보니 손자를 돌봐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쉬는 날 아들네 집에 갔다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이나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콜라인지 커피인지 모를 자국이 선명히 남은 컵에 물을 부어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쉬는 날을 포기하고라도 손자를 돌봐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죠. 며느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더니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돌봐줄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자를 돌봐줄 여유가 생기자 며느리는 시간제로 일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떡집을 운영하면서 손자를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손자는 떡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밥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자는 떡집에서 자기 역할을 찾기 시작했어요. 작은 대야를 끌고 다니며 할머니, 이거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고 손님이 오면 매대 앞에서 이거랑 이거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 호박 인절미 최고로 맛있어요. 라며 자랑까지 했죠. 어린 손자가 장사에 재능이 있는 건지 떡을 구경하던 손님들에게 가서 자신이 먹어보고 맛있다며 작은 손가락으로 떡을 콕콕 찌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마치 홀린 듯이 그 떡을 사갔죠. 근처 이웃 가게 아줌마들이 와서 손자의 모습을 보며 벌써부터 밥값을 하네. 은호 엄마는 손주 덕분에 떡 남을 걱정은 없겠소. 라며 웃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손자와 함께 갓 나온 따끈한 떡을 보며 웃고 점심때면 근처에서 손자가 좋아하는 꽈배기나 떡볶이를 사다 같이 먹는 일상은 지금도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 나이에서 멈췄으면 이 순간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손자를 보며 그 감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애틋하기만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손자를 계속 돌보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손자를 제게 맡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쉬는 주말에도 당연히 손자를 제게 맡기고 저는 좀 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하니 주말에도 쉬고 싶다며 손자를 제게 맡기곤 했습니다. 몇 번은 아침 일찍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가버리고 몇 시간 뒤에야 아들이 와서 손자를 데려가곤 했죠. 그러나 손자는 할머니 집에 오면 집에 가기 싫어해서 아들과 손자가 제 떡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이없고 힘들었던 것은 며느리가 손자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전부 제게 돌렸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현수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좀 약하다고 하네요.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만 말하는 버릇이 있다는데 혹시 평소에 현수랑 대화 잘 안 하세요?
일하시느라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키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루 365일 중에 가장 많이 손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저였을 텐데 말이죠. 그 후에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원인을 다 제게 돌리곤 했습니다. 손자가 살이 쪘을 때도 떡집에서 남은 떡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저는 그러면 나한테 보낼 때 도시락을 싸서 들려보내라고 했죠. 또 손자가 손님들에게 어떤 떡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는 어린애를 장사치처럼 부린다며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어휘력 연습이야. 손님들과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지 보라고 라고 응수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손자는 학교를 마치고 제 떡집에 와 있었습니다. 점심때까지 떡을 다 만들고 포장한 후 바닥 물 청소를 했는데 늘 그렇듯 떡집 안을 돌아다니던 손자가 그만 물기가 남아있던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만 겁니다. 손자가 분유를 먹던 시절부터 제 떡집에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타일 바닥에 턱을 찍고 피를 흘렸을 때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골절되거나 꼬맬 정도의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손주의 턱에서 피가 터졌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손자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저에게 조심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손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애가 괜찮으면 다행이죠. 그런 상처는 학교, 체육 시간에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라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집에 보낸 뒤에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새벽까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떡집 문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설마 했지만 며느리의 얼굴 표정을 보니 이건 손자 턱에 상처를 따지러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현수 얼굴에 상처 내자고 어머니한테 제 귀한 아들 맡긴 줄 아세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현수가 다친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긴 하다. 그렇다고 내가 일하면서 계속 현수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잘못이라고만 묻는 거냐? 어머니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그냥 떡 팔면서 중간중간 애만 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애들 맡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알아서 봐라. 왜 전부터 현수를 나한테 맡기더니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 내가 지금까지 현수를 단 한 번도 다치게 한 적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야.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친 거야. 그건 내가 현수한테 미안해할 일이지만 네 앞에서 죄인 될 일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현수를 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 있냐? 내 덕분에 편하게 산 건 다 잊었니? 이럴 거면 현수 이제 나한테 맡기지 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저는 그날로 손주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제게 소중했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며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손자를 학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혼자 떡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자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무례한 행동을 한 며느리와 크게 싸운 뒤 제게 사과하려고 전화를 걸어 손자를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손자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지 않고 떡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너 여기 왜 왔니? 학원은 태권도랑 서예 학원에 가야지. 손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학원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손주는 마치 할머니와의 시간을 빼앗은 며느리에게 반항하듯 학원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학원에 가야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라고 말해도 손주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가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엄마한테 나 학원 보내라고 한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제는 학원 다닐 나이가 됐으니까 가서 친구도 사귀고 많이 배워야지. 그러나 손자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가 내 친구예요 라고 말하고는 계속 떡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런 손자를 떡집에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손자의 고집은 강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제게 전화를 걸어 지금 거기 현수 있으면 당장 학원 보내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결국 손자의 고집에 며느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학교 끝나고 어머니 못 만나게 하면 학원도 학교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다시 현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학원 하나 보내면서 일주일에 3일만 봐주시면 되게 일정 조율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수 보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손자가 할머니 보러 매일 오면 좋지. 내가 마음 상한 건 네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랫사람 보모 취급한 거야.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난 앞으로도 절대 안 봐줄 거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자는 다시 종종 제게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자는 더 크고 학원도 늘어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떡집에 오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손자는 할머니가 섭섭하지 않게 자주 얼굴을 비췄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떡집에 오면 직접 떡을 포장하기도 하고 떡을 뽑는 것도 배워서 제 일거리를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손주는 아빠나 엄마보다도 먼저 제게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주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 손주가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손주 졸업식을 앞두고 저는 졸업 선물과 중학교 입학 선물로 무엇을 해줄지 고민했습니다. 또 졸업식 날 손주를 데리고 무엇을 먹으러 가야 할지도 생각했죠. 우리 때는 짜장면이면 됐지만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손주 졸업식을 조금 더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일하는 복지센터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손자 졸업식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중요한 날 아빠가 오지 못한다니 의젓한 손주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제가 그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을 앞두고 4일 전 갑자기 제 떡집에 큰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창사 기념떡으로 포장떡 300개를 주문한 겁니다. 졸업식 떡 주문이 갑자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하니 걱정 말라며
어머님, 졸업식 오래 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다예요. 졸업식 끝나면 제가 현수 데리고 어머니한테 갈게요. 현수가 꽃다발 든 모습이라도 보실 수 있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손자도 엄마와 똑같이 졸업식 끝나고 할머니 보러 갈게요. 라고 하니 저는 손자 졸업식 참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졸업식 당일 예상보다 떡 준비가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후 3시까지 준비하기로 했는데 1시 정도에 다 끝난 거죠. 예약한 손님에게 떡이 빨리 준비되었다고 알리니 1시간 후에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반찬 가게에 부탁을 했죠. 곧 손님이 올 건데 돈은 미리 받았으니까 떡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니 비록 졸업식은 구경 못해도 학교 앞에서 사진은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졸업식이라 정신이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서 사람들 틈에서라도 며느리와 손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졸업식이 끝난 건지 운동장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손자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던 중 멀리서 현수야, 좀 웃어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서 며느리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손자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손자에게 제가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쯤 며느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졸업식을 맞이해 활짝 웃고 있을 손자가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아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한 번뿐인 손자 졸업식이라고 시간을 내준 걸까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전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손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 남자 옆에 서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남자가 손자의 학교 선생님인가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손자의 졸업식에서 하늘을 날 듯한 기분으로 서 있었는데 며느리의 몇 마디 말이 제 기분을 순식간에 지하 밑바닥으로 처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저를 보지 못한 채 연신 사진을 찍으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아빠 옆으로 더 붙어봐. 당신도 현수 어깨에 팔 둘러봐요. 그래, 옳지. 현수야, V 해봐. 꽃다발 가운데로. 아이, 예쁘다. 한 장 더 찍자. 현수야, 아빠 보면서 웃어봐. 너무 어색해. 아빠는 저렇게 활짝 웃잖아. 안 되겠다, 경원 씨. 현수 좀 들어 올려봐요. 여러분,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수백 명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며느리의 이 말들을 듣고 한순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며느리가 저 처음 보는 남자를 가리키며 손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며느리와 처음 보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활짝 웃지 못하는 손자를 바라보며 더 이상 이 광경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손에 손자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며느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를 잡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왜 저 남자 보고 현수 아빠라고 하는 건데?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남자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손자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고집스럽게 입을 열지 않자 저는 그 남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당신이 한번 말해봐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걔는 내 아들의 아들인데 13년 동안 내가 손자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 아빠가 졸업식 못 온다고 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얼른 말해보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제게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는 애가 어떻게 저 남자를 데리고 현수 졸업식에 올 수가 있어? 라며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다시 소리쳤죠. 여보세요. 말해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당당하면 말해보라고요.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현경아,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는 순식간에 도망쳐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고 당장 쫓아가려다 불안하게 서 있는 손자를 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수야, 네가 말해줄래? 엄마가 왜 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니? 너 저 아저씨를 오늘 말고도 본 적이 있니? 손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눈물을 잘 참아내던 아이였는데 이번엔 툭 건드리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를 붙들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며느리가 다가와 저를 붙잡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왜 애를 자꾸 그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따 집에 가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니? 건방진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창피한 줄 아는 애가 애 졸업식에 누굴 데려와. 내가 본 게 사실 맞지. 저 남자, 저 사람이 현수 친아빠 맞아.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뭘 더 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현수 친아빠 맞아요. 그걸 꼭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입으로 들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너 정말 네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지금까지 네 자식도 아닌 애를 은호가 자기 아들로 알고 키워온 거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며느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하고 같이 키웠으니까 은호 씨 아들도 맞죠. 어차피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으니 제가 누구 아이를 낳든 은호 씨가 키우게 돼 있었어요. 아마 제가 사실대로 말했어도 은호 씨는 괜찮다고 했을걸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 성격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제발 이성을 좀 찾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안 미칠 수가 있나요? 내 눈앞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를 내 손자의 아빠라고 당당하게 밝히는데 제가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쇼. 저는 들고 있던 꽃다발로 며느리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꽃이 피 다 떨어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저는 머리채를 붙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누군가 며느리의 비명을 듣고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손자의 졸업식 날, 저는 너덜너덜해진 꽃다발을 들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때 손자가 엄마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저를 계속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훈방 조치가 되어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도 받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제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큰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모두 어두웠고, 손자의 방도 불이 꺼져 있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직 안방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큰아들은 방 한가운데 앨범을 펼쳐놓고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앨범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다가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힘없이 축 늘어진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미 며느리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다가가서 은호야 하고 불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큰아들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얼빠진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앨범을 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거 봐요. 현수 어렸을 때 사진이잖아요. 여기 눈썹하고 이거 나 어렸을 때랑 붕어빵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나랑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수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현수는 분명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큰아들은 마치 눈앞에서 자식을 빼앗긴 사람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그 시간에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짐과 손자의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현수는 자기 아들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손자를 데려가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와 둘째 아들, 막내딸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집에는 아직도 현수가 쓰던 빗과 칫솔 같은 물건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큰아들은 손자 어릴 적 머리카락까지 따로 잘라서 보관해 두었으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분명 현수는 자신의 피와 살이 만들어낸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죠. 결국 큰아들은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병원에서는 늦어도 3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큰아들뿐만 아니라 저와 둘째 아들, 막내딸 모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큰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큰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떡집을 열고 점심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큰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떡집을 옆집에 부탁하고 서둘러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큰아들 곁에는 전날 나온 친자 검사 결과지와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에는 현수가 큰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고, 유서에는 삶의 목적을 잃어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온 큰아들은 자신의 아들 현수에게만큼은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미안하다고, 동생들에게는 끝내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를 형 대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그는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해서 죄송하다며, 그러나 자신은 단 한 번도 현수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한 뒤에도 현수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일은 제 아들이 한 줌의 제가 되어가는 날에도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와도 환영받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13년을 함께 살며 자식이라 믿고 키워온 세월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리 잔인하고 무정할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아들을 마지막으로 눈물로 떠나보내고 납골당에 안치한 후 우리 가족은 절망과 충격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큰아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손자의 졸업식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사진을 통해 그 남자의 신상을 알아내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적어도 형이 느낀 고통의 반절이라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이랑 결혼할 때부터 그 자식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자식 애를 형 애라고 속여서 지금까지 키우게 한 거잖아. 애초에 다 계획된 거였어.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혼자 키우기 싫으니까 착하고 불쌍한 형을 속여서 가정을 망친 거라고. 내가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저와 막내딸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손자에게는 하나뿐인 엄마인데 복수를 했다가 손자가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며느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사돈내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조차도 전혀 몰랐다며 당장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 한 장으로 서울에서 그 남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며느리의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친부라는 인물은 며느리와 헤어진 예지 연인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심부름센터에서는 그가 몇 달 전 이혼을 했고 수도권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학원은 건물 3층 전체를 빌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과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저와 막내딸은 그 학원 건물에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그런 행동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뿐이라고 말리더군요. 어머니는 괜히 그런 일을 했다가 마음만 더 아프게 될 거라고. 그리고 동생은 공무원인데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삿짐 트럭 중 하나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단 트럭처럼 만들었어요. 트럭 뒤에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하고 막내딸의 도움을 받아 스크린에 사진과 시위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학원 원장, 즉 친부의 사진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그의 악행을 폭로하는 문구가 떴습니다. 14년 전 유부남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을 모른 척한 학원 원장 최경원.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로 이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14년 전 결혼한 유부남의 신분으로 양모 씨와 불륜을 저지른 땡땡 학원의 최경원 원장. 그 후 양모 씨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다른 남자를 속여 결혼했을 때도 모른 척하더니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다시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남자는 제 형으로 얼마 전 13년 동안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본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 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인간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하루 종일 그 학원이 있는 곳을 돌며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바로 신고가 들어와 철수를 해야 했고 주차 위반과 출동한 경찰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몇 시간 정도 다른 곳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억울한 형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 인간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선생들이 나와서 건물 앞에 차를 대고 있던 둘째 아들을 말렸지만 하루가 지나자 원장이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원장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으며 차를 빼라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모두 녹화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야, 너 당장 꺼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경찰에 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둘째 아들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래, 해라. 내가 전 재산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벌금까지 내더라도 너를 평생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우리 형 김은호, 네가 양현경이랑 한 짓 때문에 죽은 우리 형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그깟 돈이 뭐가 대수겠어. 우리 오래 보자. 너 고소하고 나 고발해서 오래오래 보자고. 그 후로 둘째 아들은 며칠 동안 시위를 계속했고 그만큼 경찰서에도 자주 불려갔습니다. 벌금을 물었고 실제로 원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합의도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트럭을 몰고 계속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 문구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우리 형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명예훼손 고소냐? 네가 우리 형에게 한 짓은 정신적 살인이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원장이 신고하고 고소를 해도 둘째 아들이 멈추지 않자 결국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차라리 합의금을 줄 테니 시위를 멈춰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이 학원을 등록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빠져나가 학원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쌍욕을 퍼부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던 원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굴한 태도로 변하며 선생님, 죄송합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라며 애걸복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위는 몇 주, 몇 달간 이어졌고 결국 그 지역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건물 세입자들이 둘째 아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시위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시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원은 건물에서 사라졌으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 학원에 보내지 말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절반 넘게 빠져나가면서 학원은 결국 임대료도 내지 못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학원이 사라지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죽은 아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원장은 전 며느리와도 갈라섰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얼마 전 손자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이거 어디서 전화 거는 거야? 네 휴대폰은 어쩌고? 라고 묻자 손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 압수했어요. 저번에 할머니한테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요. 손주는 친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와 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손자와 계속 같이 살면 안 좋은 소문이 나와 학원 평판에 안 좋을 것 같다며 전 며느리를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전 며느리는 지방으로 이사 갔고 손자도 함께 가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다니는 학교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거는 거예요. 이 번호 꼭 외우고 계세요. 제가 매일 이걸로 할머니한테 전화할게요. 손자가 간절하게 말하니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할머니가 이 번호 꼭 기억할게. 우리 현수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그리고 할머니도 약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있을게. 네가 꼭 다시 올 거라 믿는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나중에 아빠한테도 같이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친아빠가 세상을 떠났고 손자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손자에게 아빠는 여전히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가 뭐라 하든 현수를 친손자만큼이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차피 친손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을 쏟느냐고 놀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 태어나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맑은 눈을 보고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와서 손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할머니를 잊지 않고 몰래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떠난 제 아들은 제가 현수를 친손자처럼 생각해 주길 바랄 겁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손자 현수와 매일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엄마와 함께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며느리도 그곳에서 작은 사무실에 취직을 한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저 손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전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있을 제 아들과 함께 손자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그날을 그리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저희 가족이 겪은 슬픔을 겪는 일이 결코 없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윤영은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윤영은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윤영은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윤영은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